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오늘 특검에 소환됩니다. 정치권에서는 설 연휴를 앞두고 대권 주자들의 민심 잡기가 또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장, 최진 세안대 대외 부총장 모시고 관련 이슈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잠시 뒤죠. 오전 10시에 일단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소환 예정돼 있고 오후 2시에는 조윤선 전 장관이 이제 소환이 되기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특검이 좀 언론 자유를 위배했다, 뭐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위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데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도 상당한 좀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 이제 지금 국회 탄핵수치위에서도 헌재에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8가지 법률 위반 사항을 헌법 위반 사항으로 좀 예. 정리를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거기에 이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아마 탄핵 소추에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김기춘, 조윤선, 또 김종덕 전 장관, 또 실제로 실행을 했던 신동철 비서관, 그 다음에 정관주 1차관, 관련자들 5명이 모두 다 구속됐어요. 구속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권 남용과 관련한 사안과 관련해서 아마 특검에서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모든 게 다 정리 끝난다. 그리고 특검은 지금 이달 말까지 모든 것을 조사를 하고 그리고 2월 초에 대통령 대면 조사를 바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마 빠르게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예. 또 이것이 결국은 헌재에도 상당한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헌재도 지금 조사 지금 사항들을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빠르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헌재의 지금 어떤 행동 사항들을 보면은 아마 헌재도 이 부분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헌법 위반과 어떻게 이제 연관될 것인지 한번 보고 예. 법률 위반보다는 헌법 위반과 관련해서 아마 상당 부분 개연성을 아마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을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유가 뭡니까? 만약 헌법을 위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블랙리스트야말로 헌법을 제대로 확실하게 위반한 거거든요. 말하자면 조금 전에 했지만 사상과 표현의 자유 제일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21세기 예. 자유민주주의의 이 핵심을 위반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헌법 21조 1항 모든 국민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갖는 거 다 아는 사실. 예. 이 부분을 정면으로 훼손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특검의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 이재용 어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상당히 좀 침체됐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런 두 김기춘이나 조윤선 장관 같은 구속이 좀 상당히 좀 탄력을 받고 좀 자신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김기춘 말씀하시죠. 지금 이제 교수님 그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금 지금 상황이 이제 며칠 전에 보면은 지금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하고 조윤선 장관이 구속됨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 적 변호인단에서 사실 이 블랙리스트를 최초에 공개했던 기자하고 그다음 예. 특검 수사관을 고발했어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또 논란의 여지도 있고 또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자기가 한 게 아니다 모른다고 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도 아마 검찰 특검 수사에 나갔어도 아마 이 부분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되면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상당히 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오늘 특검 수사를 어떻게 또 하느냐에 따라서도 좀 지켜볼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도 뭐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일 어려운 인물이 힘든 인물이 김기춘이다 이렇게 예. 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방어 논림을 세게 나오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를 지시했다라는 거 보도했던 언론들 관계자들 전부 지금 형사 민형사로 지금 고발을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또 논란이 있겠죠. 그리고 뭐 지금까지 계속 그게 바로 뭐 김기춘이라든지 뭐 어떤 의혹의 어떤 핵심 인물들의 전략이었기 때문에 시간 끌고 논란을 만들고 뭐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함구하고 뭐 이런 건 뭐 우리들이 충분히 그동안에 국민들이 지켜봤던 것이죠. 그런데 또 특검 입장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직 장관을 구속시켰잖아요. 예. 어쨌든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상징성이 있고 이게 현직 초유의 사태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죄가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확정된 건 아닌데 그러나 다만 이제 이게
사실관계를 또 끼 맞추는 거는 또 별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잖아요. 이제 특검에서는 이 조사를 해가고 일단 기소를 하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결하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볼 때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는 크다. 상징적인 의미는 크지만 실제로 제와 이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과 또 연계시키는 부분은 또 별개로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다툼이 있다. 다만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일편단심 민들레 스타일이에요. 절대로 또 이 특검에 가서 쉽게 아마 자기 죄를 시인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상으로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을 현장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원래 10시쯤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왕 실장으로 불렸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 40년간 정권에서 거의 중요한 인물로 자리를 잡아왔는데요. 그렇죠. 좀 한번 짚고 이야기를 해보죠. 어떤 인물인가요? 예. 이제 사실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1974년이면 지금은 이제 이분이 이제 39년생이니까 그죠? 지금부터 상당히 한 35년 전이죠. 저는 이제 중앙정보부 대공수사 부장을 합니다. 수사 부장하면서 이제 그 청와대에 파견 나갑니다. 파견 나갔는데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상당히 눈에 띄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일화가 뭐냐면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조금이라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박정희 대통령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임자 어디 갔다 왔어? 뭐 이럴 정도로 그렇게 아꼈답니다. 그 아꼈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되냐면 제가 직접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제 들었냐면은 그 1992년도 초원 복집 사건 때 복집 사건 끝나고 나서 한 달 만에 이제 일단 그 바깥으로 출입을 합니다. 바깥 출입을 할 때 이제 첫 출입할 때 제가 이제 그때 그 만났습니다. 김기춘 실장 직접 만났습니다. 몇 사람하고 만나면서 이제 그 당시 있던 상황인데 그때 얘기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초원복집 사고 나서 김영삼 대통령이 만약에 되지 않았고 김대중 대통령이 되었으면은 그 당시에 자기가 청산가리를 갖고 다녔대요. 가족들이 다 죽으려고.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아주 그 뭐 어떤 일을 하면은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화를 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나와서. 그래서 그날 이제 여러 가지 뭐 상당한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그날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 아주 그 사랑을 받았던 얘기를 듬뿍 얘기하더라고요. 하면서 그게 이제 결국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연관이 되면서 결국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2대에 걸쳐서 충성하는 그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절대적인 충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냐.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한테 워낙 그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대로 이어서 또 박근혜 대통령 그 딸을 박근혜 대통령을 또 모시는 그 자체가 굉장히 본인은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그걸 굉장한 또 그 충성 있는 그런 그 비서실장으로서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나름대로 자긍심, 프라이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나. 너무 권력 가까이에서 있다 보니까 절대적인 충성이 결국은 이렇게 되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헌정 이래로 지금까지 아마 김종필 전 총리 이래로 가장 많은 권력을 누린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때 그리고 노태우 정부 때 그리고 현재 박근혜 정부까지 3대에 걸쳐서 전성기를 맞았거든요. 그 나머지 정권 때는 50 빼놓고는 나머지 다 뭔가를 했습니다. 보면요. 검사했죠. 중앙정보부 국장 했죠. 검찰총장 했죠. 법무부 장관 했죠. 주요 요직은 또 그다음에 국회의원 했죠. 국회의원 몇 번 했냐면 3번이나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비서실장. 심지어 잠깐 쉴 때는요. KBO 야구 그 KBO 야구위원회 회장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너무 길면 끝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교훈을 김기춘 전 실장이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군요. 김기춘 전 실장 얘기를 했는데 조윤선 전 장관도 오늘 이제 특검에 출석을 하죠. 이따 2시로 예정이 돼 있는데 현직 장관 구속 1호 사례라는 불명예를 남기게 됐죠. 그렇죠. 일단 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조윤선 장관도 어떻게 보면은 참 화려했죠. 왜냐하면 그 지금 새누리당 전신인 그 한나라당 대변인을 하면서 또 비례대표까지 하고 여성가족부 장관, 정무수석 또 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 하면서 사실
그 여성으로서는 사실 권력을 이렇게 많이 가져본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죠. 특히 또 박근혜 대통령한테로 굉장히 또 사랑을 받은 예. 그런 장관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조윤선 장관도 또 일화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과 유일하게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 그 많지 않는 분 중에 몇 사람 안 되는 손가락 꼽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조윤선 장관이에요. 예. 그 정도로 사실 그 조윤선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를 가장 잘 읽고 또 거기에 잘 맞춰서 응대를 하는 그런 아마 장관으로 제가 알고 있죠. 그런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국회 청문회에서 사실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결국 끝까지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김기춘 비서실장과 같은 맥을 같이 갖지 않겠냐. 예. 왜냐하면은 끝까지 오늘 설사 또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도 또 일편단심 민들레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정황 사항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어떻게 하지만은 그래도 아마 그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특검에서는 조윤선 장관이 누구한테 대면 보고를 했느냐, 어디까지 예. 결국 대통령의 지시 있었느냐 없느냐, 그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아마 사실관계를 확인할 겁니다. 거기에서 아마 조윤선 장관도 끝까지 모른다, 그 아니다, 뭐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할 모르쇠로 것이다. 일관할 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다만 이제 이 조윤선 장관도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정무수석을 그만두고 사실 그 20대 국회에 출마를 해서 경선에 떨어졌잖아요. 예. 그때 이후에 아마 좀 쉬었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들이 그 당시에 상당히 많았을 때요. 근데 아마 대통령이 또 부르시니까 그렇게 하니까 아마 조윤선 장관도 어쩔 수 없이 장관을 맡았지 않나. 그 당시에는 상당히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블랙리스트와 관련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어쨌든 책임을 질 부분은 져야 되고 예. 또 너무 또 가까이에 권력에 가까이 있는 어떻게 보면 권력에 너무 가까이 있는 거고요. 대통령도 입장에서 보면 이런 충성스러운 묘화가 필요하지만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과잉 충성으로 인해서 국가를 혼돈에 빠뜨리는 하나의 그 죄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예. 거예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특검에 출석하더라도 결국은 그 특별한 아마 그 얘기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말씀하셨지만 그 조윤선 전 장관이 대통령의 심리는 파악하는 데는 상당히 좀 빠른 것 같은데 국민의 심리 파악하는 것은 아주 늦은 것 같아요. 더구나 이제 여성 최초였던 정무수석까지 한 분이 예. 왜 그렇게 상황 돌아가는 걸 모를까? 이미 말이죠. 이 불명예 뭐 현직 장관이 구속됐다. 이건 정말 헌정사에 남는 유일한 기록이거든요. 예. 아주 좋지 않은 나쁜 기록인데 왜 그 상황을 모를까? 이미 말이죠. 문체부 내부 직원들이 여러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대국민 사과를 요청했는데 그것도 거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청문회 가고 상황이 악화되니까 최근에는 이제 사퇴하십시오라고는 이제 그 압력들이 막 들어갔거든요. 예. 그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그것도 버티다가 그 현직 장관의 구속까지 갔는데 참 이렇게 상황을 모를 수가 있을까 참 그런 부분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여성 장관에서 그런 구속 전후가 모습이 좀 많이 다르네요, 사실. 뭐 흐트러지고 말이죠. 이런 부분을 예, 막 예. 당황스러워하고 하는 예. 부분들이 이 화면으로 눈에 띌 정도로 많이 달라지는데 저런 부분을 좀 명쾌하게 빨리 끊고 갔더라면 좀 국민도 시원하고 본인도 그나마 불명예를 조금이라도 줄였을 수 있었을 때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다른 결례는 아니지만은 조윤선 장관이 이제 사실 법조인이잖아요. 예. 비면장도 지금 그 비면장에도 변호사 몸담고 출신. 변호 예. 출신이니까 이런 내용들을 왜 이것이 자칫하면은 굉장히 법률적으로 위배되고 자칫하면 이 큰 일이 일어나겠다는 걸 정무 수석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파악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조윤선 장관은 물러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고 버텼는데 우리가 볼 때는 버틴 것 같지만 사실 본인이 버티고 싶어서 버텼겠어요? 사실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국 이런 사태까지 몰고 오지 않았나. 버틸 수 없는 상황이요? 그렇죠. 어떤 걸 왜냐하면은 말씀하시는 거죠? 본인이 사퇴를 해버리면 어떠냐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수가 예,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결국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대통령한테로 바로 그 칼날이 대통령한테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또 본인이 그동안 대통령을 모셔왔고 이런 부분들이 또 인간적인 관계 또 뭐 어떤 정치적인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못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 않았나. 아니, 국민들 죄송한데.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조금 이제 잘못됐죠. 아니 죄송한데 그거야말로 최순실의 논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최순실, 김기춘이 논리고 우병우의 논리입니다. 그게 내가 밀리면 인정을 하면 대통령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본인들 대통령은 보호받을지 모르지만 국민들 전체가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이게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지금 너무 이야기하신 맞지 않는 것 말씀이 최순실 씨하고 조윤순 장관하고는 조금 별개로 좀 봐줘야 되는 아, 별개지만 그 논리는 다 비슷한 논리라고. 뭐 다 같은 논리로 따진다면 뭐 그럴 공모 수도 관계 있죠. 있기 때문에 예, 예. 공모 예. 관계 있기 때문에 비뚤어진 충성심, 이렇게 좀 정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싶은데요. 예, 이젠 이후에는 이루어질 수사는 결국 박 대통령을 향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요? 앞으로의 수사는 이제 박 대통령에게 예. 중심이 좀 많이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블랙리스트도 청와대 속성상 대통령의 어떤 지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그리고 설령 지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모를 리가 없거든요. 예. 저도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은 뭐 비서관 또 혹은 뭐 수석 비서관 혹은 비서실장 하는 부분은 일사불란하게 보고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총력을 한 거고 그리고 김기춘, 조윤선 두 사람이 이제 구속됐기 때문에 훨씬 그 부분이 이제 탄력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특검의 수사가. 그래서 비록 미르 K 재단 문제는 이제 상당히 좀 어려워졌지만 이 부분에 관한 블랙리스트 부분은 아마 의외로 쉽게 이게 결말이 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정치권 분위기도 한번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귀국 후에 광폭 행보를 보이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 주말 일정을 좀 취소했습니다. 숨고르기에 나섰는데 예상외로 좀 잠잠하고 또 각종 구설도 있고요. 또 대권 가도가 어떻게 보면 가시밭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실제 그러니까 정치 현실에 이 높은 장벽을 아마 본인이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이번 예. 한 10여일 동안에. 그래서 지금 이제 잠깐 이제 숨고르기를 한다는데 숨고르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각종 지금 토론회가 지금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 토론회 때 다시 정확한 그 국민들한테 어떤 이슈 선점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또 지금 위기에 처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수습할 건지 수습 방안을 내놓지 못하면은 또 다른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런 위기 상황 굉장히 박기문 전 사무총장 볼 때는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제 뭐 KBS 토론회라든가 또 관훈 토론회가 있기 때문에 이 토론회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토론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로 설 밥상 위에다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번 두 토론회는 상당히 박기문 전 사무총장이 반전의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그동안 한 10일 동안 사실 굉장히 지금 박기문 전 사무총장이 지역 민심 현장에서 여러 가지 좀 미스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아니게 미스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이번 두 번의 토론회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10년 동안 해외에 머물다가 귀국해서 10일 동안 행보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국민들이 이렇게 보니까 기존에 계속 보던 많이 익숙했던 행보입니다. 국내의 많은 대권주자들, 많은 국회의원 출마자들, 그리고 많은 지방의원들이 하던 똑같은 행보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뭐야 저게 뭐 새로운 게 없네 라고 이제 실망을 했던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추석을 앞둔 1월 25일 날 수요일 날입니다. 관훈 토론회가 너무 중요하죠. 그때 다른 후보하고는 다르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나는 이렇게 운영하겠다라는 좀 큰 거대한 어떤 그랜드 플랜을 내세울 필요가 있다. 만약 그때마저도 별거 없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구정의 민심은 완전히 아주 싸늘하게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여기에다 동생 반기상 씨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체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반 전 총장에게는 최대 난관이 아닌가 싶은데요. 두말할 수 없죠. 예. 지금 역대 대통령들마다 다 친인척 비리 때문에 측근 비리 때문에 애를 먹었고 지금도 대한민국 전체가 어떻게 보면 뭐 친인척 비리, 측근 비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형태로 지금 국민들이 극도로 분노의 터에 아직 본격적으로 행보도 딛기 전에 그래서 동생이 구설수에 시달린다. 그것도 말이죠. 미국 한복판에서 뉴욕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 이게 국제적인 망신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거기다 조카까지 얽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말 명쾌하게 이 부분을 소명하지 않으면 아니면 끊임없이 구설수는 의혹으로 되고 더 부풀려져서
정말 본인이 행보하는데 큰 아마 장애물이 될 겁니다. 예. 요번에 그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검증 사항이 뭐냐면 도덕성이에요. 도덕성. 사실 예. 탄핵 정국의 중심에 사실 도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사실 도덕성 검증이 가장 많은 아마 시간이 할애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리적 비리 사실 어떻게 보면 수신제가 부분인데 친리적 비리 이 부분을 사실 그 지금까지는 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그 유감도 표현하고 안타깝다. 그리고 예. 죄송스럽다라고 했지만은 아직까지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감스럽다, 안타깝다, 송구스럽다 이것만 갖고는 국민들을 납득하기 굉장히 어렵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토론을 통하든 어떤 경우든 해서 그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국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뭔가를 그 얘기를 그것을 인과관계를 내놓아야지 국민들이 상당히 그 수긍하지. 그렇지 않고 이게 뭐 어물쩍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도덕성 검증에서 굉장히 그 어려움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그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현실 정치를 한 발 더 앞서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예. 그래야지 국민들이 상당히 공감하는 건 공감하고 또 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평가는 국민들이 내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김기춘 전 실장의 출석이 2시로 일단 변경이 됐습니다. 현장도 이제 분주하게 좀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일단 오후 2시로 이제 출석이 변경됐으니까 조윤선 전 장관과도 이제 출석 시간이 이제 좀 같아지는 거겠죠. 계속해서 이제 정치권 얘기를 해보면 반 전 총장 설 이후에 뭐 입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선택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예. 치맥이라고 그러죠. 맥주 한잔 하면서 예. 본인의 어려움을 토로했지 않습니까? 야, 정당 없이 못하겠다. 예. 아마 정말 실제로는 훨씬 그보다 더 힘들게 느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입당이냐 창당이냐 연대냐 세 가지 예. 길이 있는데 우선 입당 어디로 이제 들어간다면 어디로 갈 거냐인데 이미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가는 거는 이제 국민의당이 있는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안철수 전 대표가 버티고 있고 자강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른정당인데 바른정당이 그나마 이제 유승민 후보 있고 남경필 후보 있기 때문에 해볼 만한 그런 이제 여건이죠. 근데 일단 거기 들어가면 여러 가지 연대라든지 어떤 발이 물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장당과 연대를 하는 것이 반기문 전 총리처럼 최고로 좋죠. 예. 근데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혼자 어떻게 합니까? 혼자 장당을 못 하거든요. 예. 지금 뭐 친 MB계 있고 무슨 외교관 그룹에서 기둥 10개 필요한데 한 2개 정도밖에 안 된 겁니다. 예. 그러면 김종인, 뭐 손학규, 뭐 요즘 얘기 나오는 김한길 전 대표 이런 굵직굵직한 어떤 중진 정치 지도자들과 힘을 합쳐야 장당이나 연대가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1월 25일 수요일 날 관훈 토론회 예. 그다음에 구정 과정 그리고 막 끝나는 사이에서 거의 반기문의 앞으로 미래가 거의 결정된다고 할 수밖에 없죠. 왜? 입당이나 장당이 어디로 가느냐 아니면 올라가느냐 쪼그라드느냐라는 큰 그림에 예. 반기문의 입지가 거의 결정되는 중요한 시점이 이건 구정이라고 봅니다. 예, 이제 야권 주자들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이 오늘 나란히 호남 지역을 찾습니다. 두 대표가 이제 어떤 메시지를 낼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두 대표는 아마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호남의 아들은 나다. 예, 적통을 좀 주장을 하겠다. 적통 예. 주장을 아마 거의 다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문재인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그 호남의 그 민심을 마음을 얻지 못하면은 사실 예. 그 정계 은퇴하겠다 뭐 예. 이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직까지는 호남 민심에서 좀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소명을 사실 못하고 지금 어물쩍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예. 어물쩍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요즘 최근 굉장히 그 문재인 대표가 지금 특히 호남에 공을 좀 많이 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호남 민심이 이제 회가를 해주고 그걸 받아들이냐 하는 부분이 그게 우선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사실 어떤 적통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나 이런 거 보면은 사실 문재인 대표한테 역전을 당해왔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지금 이제 안철수가 이제 강철수가 되겠다고 해서
사실 호남을 방문해서 호남 민심을 사실 충분히 이제 얻기 위해서 갔는데 사실 안철수 전 대표도 호남에 찾아는 가지만은 호남 민심을 얻을 수 있는 뭔가를 확실한 그 뭐랄까 좀 호남 민심을 얻을 수 있는 무슨 확실한 무기. 예. 아니면 뭐 이슈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이렇게 선물 같은 거를 좀 제대로 못 던지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뭐 좀 곧바로 이제 대선 레이스가 아직 바로 시작 안 됐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제 주변만 자꾸 맴도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오늘 이제 방문을 이제 했기 때문에 오늘은 설 전이기 때문에 뭔가 좀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설 이후에 이제 두 사람 간에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이 호남의 그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를 우리가 한번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오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날이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광주 예. 행사가 좀 재밌는 게 두 분 다 토크 콘서트 형식, 예, 토크쇼 형식이고, 그다음에 행사 장소가 10분 거리입니다. 그다음 행사 시간도 1시간 거리기 때문에 자칫하면 상당히 지지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교차해서 왔다 만날 갔다. 가능성도 좀 예. 그럴 가능성도 좀 높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큰 틀에서는 호남의 아들이다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강론적으로 좀 들어가면 다를 거라고 봅니다. 이제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호남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지지도만 보면. 예. 지금 최근에 보면 거의 30%대 10% 정도로 3배 이상 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표는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미 제가 대세론을 형성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호남만 저한테 도움을 준다면, 밀어준다면 정말 학수고대하는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저를 밀어주십시오. 호남만 밀어준다면 할 수 있다라는 대세론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토크쇼 주제가 뭐 강철수와 뭐 국민 요정들 그렇듯이 강철수 강한 부분을 강조할 거다. 그래서 최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보시라 그래도 문재인과 대결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결국은 그래서 호남에서 나를 밀어주면 내가 강한 철수가 돼서 문재인과 맞짱을 떠서 이기겠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최근 들어서 광주가 아마 가장 뜨거운 그런 한판 승부, 문재인과 안철수의 정면 승부가 오늘 하루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주제를 좀 바꿔서요.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께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선거 연령 18세 하향 조정에 관해서 이제 얘기가 오가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단적으로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론 이제 그 찬성하는 쪽에서는 지금 OECD 가입한 회원들 중에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만 19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도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각 나라마다 좀 다 그 18세, 16세 빠른 데는 뭐 스웨덴 같은 데는 16세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나 지금 고3 우리 같은 경우는 만 18세면 고3입니다. 예. 그 외국의 고3하고 저희 나라 고3들은 상황이 지금 다릅니다. 고3들은 거의 다 부모의 어떤 보호 아래서 사실 그 대입시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금 그 정치권의 논리를 그대로 사실 그 교실에 고3 수험생들 교실에 끌어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사례는 해외 사례고 우리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 맞는 그 사례들을 적용한다면 지금 상황이 그대로 맞다. 18세로 낮추는 거는 저는 수능 반대라고 연령이기 봅니다. 때문에 좀 반대다.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좀 긍정적인 게 많네요. 문재인 전 대표는 아주 적극적이고 찬성이죠. 예. 그리고 바른정당도 뭐 상당히 긍정적이고 거기다 새누리당도 좀 긍정적인데 저는 이제 일단 긍정적인 측면을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생 수준은 아주 상당하지 않습니까? SNS 뭐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예. 어떤 정치적 수준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촛불 집회 때도 고등학생들이 막 전체적으로 나오고 말이죠. 그래서 유권자로서의 어떤 조건이라든지 지적 수준은 충분히 갖춘 것 같다. 예.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앞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 고등학교 교실에도 혹시 정치 바람이 불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요번에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선에. 근데 몇 달 남았지 않는데 실제로 그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만 정치권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실무자들 모여서 그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좀 이게 긍정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이런 부분을 좀 논의하는 구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요.
사실 그 정치권에서 특히 야당에서는 18세 그 연령 낮추는 부분에서 이번에 이제 탄핵 촛불 시위와 관련해서 사실 그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한 건 사실이에요. 예. 사실 시위만 기준을 갖고 낮춘다는 것은 연령을 투표권을 낮춘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 투표라는 것은 사실 정치적인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인물에 대해서 평가할 예. 줄 알고 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선호, 호불 이런 것들도 판단할 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고3에 나고서 그 판단을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상황들이 아직까지는 그게 성숙 단계로 보면은 조금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자꾸 그 지금 촛불 집회에 자꾸 그것을 대입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예. 촛불 집회만 가지고 얘들 나오는 걸 보니까 이제는 유권자 돼도 되겠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야당에서는 그렇게 자꾸 주장을 하니까. 그거는 예. 극히 일부라고 보고요. 지금 요즘 중학생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정치적으로 지금 높습니까? 지적 수준이나. 근데 고3 정도면은 이제 정말 아주 어른들 저리 가라 할 정도, 정치가 저럴 정도로 식견이 높습니다. 얘들이 예. 많은 관심이 갖고 다만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처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쉽게 하기보다는 충분히 그런 그 논의 과정을 좀 거치고 국민 여론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하는 그런 과정, 절차가 예. 좀 필요하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예, 보다 좀 알겠습니다. 신중한 토론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그리고 최진 세한대 대외부총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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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